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말 뭐 격변의 시간을 보내왔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경제 쇼크가 굉장히 컸죠. 왜냐면은 3월, 4월 달에는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방역을, 한국 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방역을 경제활동이나 이동을 아예 제한을 해버리면서 방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끝없이 꺼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3월부터 이런 경제 셧다운을 한 이후에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재정정책,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한 2년 동안 했던 정책들을 단 한두 달 만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정도면은 안전막은 됐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4월 중순부터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전쟁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일단 스위치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스위치를 올리니까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그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플러스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고. 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유동성 효과, 그리고 정책의 힘,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실물 경기 위기이기 때문에 네. 금융 쪽에서 돈을 푼다 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네. 아주 큰 효과를 발휘했죠. 일단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책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급을 했는데 소득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전에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돈을 풀어서 이게 돌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 멈춘 데 따라서 기관을,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소비하는 주체들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 잘 맞물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역대급으로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정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나 그리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심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 급한 불은 끄면서 이제 왔는데, 근데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번에 뭐 분기 미국 물론 연간 어떤 저기지만은 33%? 32.9% 나왔습니다. 거의 33%. 마이너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2분기 경제지표까지는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몇 월이죠? 8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32.9%가 나온, 마이너스 32.9%가 나온 GDP 성장률은 2분기입니다. 3월, 4월, 5월, 이 3개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중에서 4월하고 5월 정도까지는 거의 경제가 멈췄었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한순간에 모든 걸 푼 게 아니라 단계를 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허용, 20명, 50명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4월 중순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했지만 그 흐름들이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거는 안 좋았고 2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일단 제조업 지표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자동차 공장이든 웬만한 공장들은 거의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소비 쪽이죠. 사람들이 예전처럼 모이지 않고 백화점이나 이런 왕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비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소비 정책, 소득 지원 정책이 있다 보니까 소비도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은 2분기까지는 안 좋았다가 이제 5월, 6월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림들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3월, 4월, 5월 달에 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5차 경기 부양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회복기금을 최근에서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이 재정 정책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월, 4월 달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충격,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다면, 지금은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각국 주요국들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안 좋았고 지금까지 보여진 지표들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더 나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선 나빠지기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들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재정 부양 정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사실 시장이 믿는 건 또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뭐든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정말 뭔가 파격적인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더 강한 거, 파격적인 거를 내야 되긴 하지만, 경제가 올라와 주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씩만 받쳐줘도 이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만큼 파괴력이 있고 파급력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경기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통화 정책까지 붙어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린 상황이고, 여기다가 유동성 공급을 꾸준히 해주고 있으면서 금융시장에는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겠다. 특히 6월 FOMC, 6월 달에 있었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당시 자산 시장이 과열 아니냐, 경제 지표들이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연준에서 그런 과열이나 일부 오버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정책이 얼만큼 강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 8월 8일 정도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차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야 합의가. 네. 8월 8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8월 8일을 지나면 미국 의회는 휴가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9월 8일에서야 열리기 때문에 8월 8일 이전에 합의가 돼서 이 정책이 통과가 돼야지 다시 한번 소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을 더 늘려주거나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최근 미국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최고 아닌가요?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하루에도 6만 명 전후로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은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른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예상했던 경기 회복 속도보다 좀 더뎌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경기 부양 정책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3월 달에 연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너무나 파격적이었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에다 뭐 회사채 매입까지, 거기는 뭐 정크본드까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연준이 그렇게 매입하고 있는 그 액션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액수가 좀 작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그만큼 위험하다.
연준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충격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구나. 그때는 위기가 터지고 정책이 나오고 위기가 터지고 정책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년 넘게 경기가 침체되는 흐름들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뭐 예상치 못했던 흐름이기도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충격이 컸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는 지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연준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것은 과잉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상황보다 더 강한 금융시장이 더 이상 위험이나 불안에 떨지 않을 정도의 과격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을 쏟아부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근데 이게 쏟아부었는데 액션이 별로 없다. 왜냐면은 그 정도 상황까지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액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증시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이 제로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었는데 증시안정기금이란 건 안정입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일 때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3월 말 한번 1,500을 깬 이후 거의 V자 반등을 하면서 2,300까지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 안정기금을 집행할 만큼의 레벨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 당시 위기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의 투자자들의 불안심을 확 잡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액션이 없냐? 그 위기가 빠르게 극복이 됐기 때문에 액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그 규모가 뭐 발표했던 것보다 못하다, 뭐 낮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면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액션을 취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만 본다면은 경제 지표도 뭐 미국 PMI나 뭐 ISM 제조업 지수나 중국 PMI나 모두 다 기준선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사태와 똑같은 액션을 취한다? 그것도 연준한테는 부담이거든요. 왜냐면은 다음 스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다 쏟아부었고 지금도 안정성이 높아졌는데 돈을 쏟아부으면 그 다음 스텝에서 더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증시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라는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왜 집행을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걸 집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갔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이제 자산이 원래는 이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네. 자산이 요즘 이제 축소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멈춰 있거나 플랫한 상황이죠. 약간씩.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연준이 현재 상황, 그 자산의 버블, 네. 인플레이션 현상, 네. 주가, 금융 너무나 뛰고 있고 네.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연준 내부의 어떤 그 속사정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자산 그 뭐죠 유동성을 자꾸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예.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네. 회수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회수해가는 어떤 그 방식이나 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또 요동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4월 초 그리고 6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유동성 장세 이후에 올 수 있는 것은 실적 장세, 펀더멘탈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위기 이후에는 유동성 많이 말씀하시고 정책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증시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까지 역사적 고점 경신을 할 때 유동성은 흡수했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유동성은 줄이고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것은 경기가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유일하게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본다면은 연준의 스탠스를 제가 정확히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경제가 지금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스테이블하게 가도 되겠구나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향후 또 불안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답니다. 지금 무작정 돈을 막 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거고 자산시장이 너무 올랐다는 경계감도 있겠지만 연준 통화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스탑에서 유지를 하고 경기 흐름들을 바라보다가 만약에 경기가 또 불안해진다 그럼 또 돈을 풀겠죠. 이런 속도 조절 측면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 특이한 점은 유럽의 회복기금이나 이런 것들 기금이 통과하고 그러면서 유럽 쪽의 유동성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로 본다면 미국이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유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도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 유동성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정책의 기조는 경기 부양이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이전 수준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준의 어떤 자산은 좀 준다 하더라도 네. 유동성을 좀 달러를 흡수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로 쪽에서의 유동성이 네. 또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네. 전체 글로벌 유동성으로 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늘어나고 있죠.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M2 증가율이라고 해서요. 실질적인 유동성이 얼만큼 도느냐의 지표인데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못하지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땐 13%고요. 미국만 놓고 보면 지금 23%, 24%입니다. 역사상 최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 때도 보지 못했던 유동성이 굉장히 잘 돌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유동성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도 상당 시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는 것들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향후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 뭐 많이들 보셨죠? IMF에서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씩 누적되면은 이제 하반기 중, 뭐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전망치가 올라가고 이익 전망치도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더 한 번 갈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6년 초 저점에서 2018년 초 고점까지 흘렀던 흐름인데 그 당시에는 비슷했습니다. 지금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지만 2016년 초에 유가가 $20 초반으로 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유가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줬고 이와 맞물려서 반도체 사이클도 턴어라운드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경제적 흥망과 이익 전망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인덱스를 한번 본다 하더라도 400포인트 초반이었던 게 6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지수 자체가 50% 올랐던 흐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유동성 환경은 더 좋고 그리고 정책은 더 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이나 이익 전망 흐름들이 좀 붙어준다면 좀 더 뜨거울 수 있는 주식시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제로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미국이 확장 국면에 있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부에서는 우리가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을 보면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플러스 반전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면은 올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자, 과거에는 이런 경기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충격을 받았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못 미칠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괴리로 인해서 시장은 안 좋아질 거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여기 이렇게 충격은 있었지만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과 정책이 붙어준다면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 에셋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 쪽에 힘을 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은 QOQ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는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앞으로는 개선세를 보일 것이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이런 경기복세 회복 모멘텀이 강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컨센서스, 시장,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전망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 그 미국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29.3%, 32.9%, 네. 32.9% 그 마이너스 성장률이 네. 나왔을 때, 아, 무너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잠깐 내려가더니 다시 나스닥 네. 치고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과거의 것이다. 숫자가 주는 공포는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냐, 아니면 과거 상황이냐, 아니면 미래의 상황이냐. 만약에 마이너스 32.9%가 미래의 상황이라면 엄청난 폭락을 했겠죠.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이고, 최근 나오는, 그러니까 2분기를 지나면서 6월, 7월, 8월 경제지표들 보면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있었고 장중에 출렁 있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이내 극복을 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죠. 2분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업단에 있어서 특히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좀 상당 시간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연준은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이전만큼의 정책 기대는 하지 않아도 쉽지 않겠지만 안전판은 이만큼 높아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국 정부들,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임원들은 지금의 경기 상황들을 아직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이를 더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